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이렇게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를 그냥 보내기가 참 아쉬웠던 건지 자본시장 안팎에서는 여러가지 의미 있는 상황들 잇따랐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아주 훈훈하게 상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을 장식한 개인 소비 지출이 나름의 의미 포인트로 작용을 해준 건데 그 덕에 나스닥은 1983년 이후 최고의 상반기를 만들어냈고 S&P 500 역시 상반기에만 16% 반등을 해주면서 2019년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우 역시 6월 한 달 동안 4.6% 반등하며 11월 이후 최고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데 마무리 구원투수 역할을 해준 것은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년 대비 상승률이 4월에 4.3%에서 5월에 3.8%로 하락하며 모처럼 3%대 상황을 확인해 준 부분입니다. 연준의 목표치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2배 이상은 아닌 상황이 보여진 것이어서 추가 긴축이 단행될 수 있더라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이긴 하구나 그런 기대감을 시장에 주입시켰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 역시 일주일 최저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꽤나 시끌벅적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장중 31,000달러를 다시금 돌파해내면서 여전히 30,000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메이저 알트코인들이나 비트코인 계열의 알트들 중심으로 급반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6월 마지막 밤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뜨밤을 보낸 존재들이 있는데 다름 아닌 월가의 세력자본들이었습니다.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사실상 반려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자 바로 곧장 재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들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암튼 뜨겁기는 엄청 뜨거운 이슈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블록체인 유틸리티와 상용화와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이 정도면 역대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일 호재성 소식들이 글로벌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시세가 가치만큼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 여전히 아쉽지만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리플이 최근 거액을 현금으로 때려박아서 인수했던 메타코를 놓고 시트그룹이 커스터디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아주 훈훈한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의 파트너 기업인 볼란테가 페드나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급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 별도의 비공개 채팅 공간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멤버십 라이브 내용 가운데 일부를 편집해서 전체 공개로 제공해드렸는데 7월부터는 멤버십 라이브 요약 영상도 직장인 등급 이상 회원분들에게만 제공됩니다. 등급별로 정리를 하자라면 학생 등급은 단순 채널 후원 성격, 직장인 등급은 라이브 영상 요약본 제공, 임원급 이상 등급은 멤버십 라이브와 전용 채팅 공간 등 모든 컨텐츠 접근 가능,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직접 참여가 어렵지만 라이브 컨텐츠 소비만 원하시는 분들은 직장인 등급으로 충분한 컨텐츠 소비가 가능하고 임원급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멤버십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도 모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원급 기준으로 비용을 따져보면 하루에 800원 정도인데 공부에 투자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비용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장 상황을 요약하고 있는 메인 영상은 지금처럼 전체 공개로 제공됩니다.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지속적인 채널 성장을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멤버십 컨텐츠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저희 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6월의 마지막 밤은 아주 그냥 무척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날도 더웠지만 시장 안팎에서 돌아갔던 환경은 정말이지 뜨밤이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의미 있는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나름의 의미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S&P 500은 6.5% 상승해서 10월 이후 최고의 월간 실적을 기록했고 나스닥 역시 6.6% 오르면서 4개월 연속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우 역시 4.6% 반등해주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상반기 전체로 시계를 확대해서 바라보면 S&P 500은 15.9% 상승해서 2019년 이후 최고의 상반기를 만들어냈고 나스닥은 31.7% 반등해주면서 1983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 상반기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역시 3.8% 오르면서 뉴욕 증시는 아주 훈훈하게 이번 상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6월 마지막 밤을 뜨밤으로 만들어준 것은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개인 소비 지출이 인플레이션 둔화 상황을 꽤 선명하게 확인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로는 4월 4.3%에서 5월에는 3.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9%대까지 미친 듯 올랐던 물가가 그래도 3%대를 보여주면서 2년 최소 상승폭을 확인을 해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근원 PC인데 전년 대비로는 4.6%, 전월 대비로는 0.3% 올라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끈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에 주입이 되면서 의미 있게 상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증시 전반이 이렇게 뜨끈뜨끈하다 보니까 대장주, 그 중에서도 애플의 선전이 특히나 눈에 띄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하루 전보다 2.31% 오른 193.97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올해 상반기 동안 50% 이상 폭등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장중 3조 달러 터치를 한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종가 기준으로 3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5천억 달러, 사우디 아람코가 2조 790억 달러, 알파벳이 1조 5,300억 달러, 아마존이 1조 3,370억 달러, 이 정도 수준들이니까 시총 1위 기업 애플은 말 그대로 전 세계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1조 달러를 돌파한 게 2018년 8월, 2조 달러 돌파가 2020년 8월, 그러니까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를 찍는데 2년 10개월이 걸린 겁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장중 3만 1000달러를 뚫어내는 힘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3만 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흐름도 흐름이지만 올해 상반기 마지막 날을 화끈하게 만들어준 것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였습니다. 이게 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다채로운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불쏘시개 역할을 해줬던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서류가 불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이 제출한 서류가 명확성과 포괄성이 떨어진다라며 나스닥과 시카고 옵션 거래소 글로벌 마켓에 이미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쪽에서는 서류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거라고 밝혔고 나스닥과 SEC, 블랙록, 피델리티 등 직접 관계자들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 SEC는 사실상 이번 승인 신청도 반려를 했거나 반려 입장을 전달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 측은 서류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는 입국 닫았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다시 서류를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곧장 서류를 다시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해당 서류에는 인베스코어 바네크, 위즈덤트리, 피델리티 등의 상품과 관련한 업데이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포인트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감시 공유 계약과 관련해서 코인베이스를 협력 거래소로 적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미국 SEC가 주장하는 서류 내용이 불충분하다라는 것은 감시 공유 계약과 관련해서 내용이 불충분하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시카고 옵션 쪽에서 상장 기업인 코인베이스를 화끈하게 쑤셔 밀어 넣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긍정적인 상황일까? 아니면 거지 같은 상황일까? 먼저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만큼 내용은 나쁘지 않다. 핵심 문단에는 깊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SEC는 감시 공유 계약과 관련해서 현물 비트코인 거래소 명의, 서류에 명시가 되고 감시 공유 계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원한다.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비비안 팽 인디안대 교수의 경우에도 SEC가 신청기관에게 신청서 내용 변경을 요구한 것은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SEC가 단순히 거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무적인 소식이다. 기존 신청을 철회하고 신속하게 다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면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냈습니다. 아무리 신속해도 이건 너무 신속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번 비트코인 ETF 신청 당사자들은 즉각적으로 서류를 수정 제출한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SEC가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 건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하면 ETF에 포함된 기초 자산의 가격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이 왜곡되지 않아야 시장 조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왜곡되거나 조작되지 않게끔 아주 빡세게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를 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즉각적으로 코인베이스를 때려박은 것은 그래도 코인베이스가 상장 기업이니까 상장 기업을 통해서 가격 기준 시점 명확하게 결정을 해서 가격이 왜곡되지 않게 명확하게 감시를 해서 안정적인 ETF 거래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양상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반려가 아니라 SEC가 승인을 유도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시티그룹이 아주 재미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블룸버그는 시티그룹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어와의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지난해 6월에 메타코어와의 파트너십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커스터디 파트너 가운데 주요 후보군으로 다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메타코어는 최근 리플이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00억 원 넘는 돈을 현금으로 때려박아서 매수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리플의 계열사가 된 건데 지금 시티그룹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수탁 기관으로 리플 계열사를 주요 후보군으로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는 리플이 인수한 메타코가 그저 그렇게 간단한 기업이 아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티그룹의 주요 검토 대상이라는 점, 리플의 메타코 인수를 나스닥이 공개적으로 환영한다라면서 축하하기도 했다라는 점, 이런 흐름이 좀 더 강력하게 월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라면 리플의 위상은 지금과는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페드나우와 관련된 소식인데 연준의 페드나우를 구현시켜줄 파트너 가운데 하나, 이 볼란테 테크놀로지가 페드나우 즉시 결제 서비스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볼란테가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라는 것이고 페드나우는 7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 연준이 페드나우 즉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거라고 밝힌 기업,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올라타게 될 기업이 현재 57개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JP모건, 뉴욕 멜론, 웰스파고 등 월가의 금융 대기업들, 돈에 환장한 미친 존재들 줄줄이 포진해 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블록체인 기반의 통화 혁신, 송금 혁신이 이루어질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든 리플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호재는 이렇게 강력한데 그놈의 정신나간 소송전 때문에 XRP는 여전히 가치 그대로를 시세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블록체인 혁신을 바라볼 때 유틸리티와 상용화 측면에서 평가를 하자라면 리플만큼 선명성이 강조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고 주요 기관들과 맞닿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암호화폐 분석가 에그라크립토가 이번에도 다시금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XRP 차트를 뒤집은 인버트 차트를 보여주면서 XRP는 $50로 급락하며 충격파를 보내게 될 것이고 이후에 $589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건 머지않은 목표처럼 보이는데 결국 리플 소송 결과가 XRP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암호화폐 환경에서 XRP에 대한 채택과 유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하루인베스트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는 자산 회수와 배분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공식적으로 공지를 했는데 법원 관리와 자산 매각 등의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하루인베스트에 자산을 맡긴 투자자 입장이라면 미치고 팔딱 뛰는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어서 이런 일들 바라보고 있으면 짜증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인베스트의 자산 일부를 맡긴 남아공의 암호화폐 플랫폼도 고객 자산 일부를 동결하면서 글로벌한 파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커스터디 관련 이슈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콜드월렛은 100%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도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시대에 어떤 투자 영역과 관련해서 100% 안전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콜드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아니면 다른 뭐가 됐든 충분히 공부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